자, 안녕하세요.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상법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법 들어왔는데 상법 담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자, 세무사 시험에서 상법,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마이너 과목이죠. 뭐 마이너 과목이 맞지 뭐. 세무사 시험 하면서 세법 공부하고 뭐 부수적으로 회계학 공부하고 그래야죠. 상법은 뭐 좀 마이너죠. 근데 상법을 공부해 놓으면 나중에 세무사 돼서도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요. 회사법 기본 구조를 알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는 좀 실무에서도 차이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배워 놓으시면 나중에 좋을 거예요. 물론 지금 뭐 세무사 된 이후를 걱정할 사항은 아니죠. 합격하는 게 지금 더 중요하죠. 자, 세무사 시험에서 상법은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뭐 문제 40문제 출제된다, 뭐 오지선다다 이런 거는 다 알죠. 어떻게 출제 경향을 보면 우선 대부분 조문에서 나와요. 조문에서 나와 갖고 조문만 외우고 있으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인제 많은 학생들이 상법을 이제 암기 과목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단순히 그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근데 상법을 암기 과목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건 인제 회계사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공부하는 방식이 좀 잘못됐어요. 회계사 세무사 쪽에서 인제 상법을 공부하는 방식이 이해 없이 인제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려 그래요. 뭐 조문 많이 읽고 그리고 두문자 같은 걸 통해서 암기를 하려 그러죠. 그리고 기출문제 막 반복해서 풀면서 기출문제 내용이 뭔지도 정확하게 이해 못한 상태에서 그냥 어렴풋이 뭐 '이런 것 같다.' 뭐 이 정도 이해한 상태에서 어 선생님이 가르쳐 준 두문자 이런 거 암기하고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려고 해요. 자, 근데 그게 상당히 좋지 않은 공부 방법이에요. 좋지 않다라는 거는 시험을 합격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야. 이게 뭐 원론적으로 학문적인 입장에서 좋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뭐 여러분들이 상법을 학문적으로 공부할 입장은 아니잖아요. 나도 그렇고. 나도 뭐 상법을 학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변호사로서 실무가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강의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합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강의하는 거지 여러분들을 내가 상법의 학자로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야. 나도 학자도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건 진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무사 시험을 합격하는 데 있어서 그 암기 위주의 공부 방식은 효율적이지 못해요. 얼뜻 보면 효율적일 것 같지. 당장 막 이해를 안 하고도 그냥 두 문제 몇 개 외우면 합격할 수 있다라는 그 뭐 그런 신호를 주면서 공부하라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근데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내 수업 들은 학생들을 통해서 내가 입증이 된 얘기야. 그 회계사, 세무사 쪽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 활동하시는 선생님 같죠? 한 선생님이 다 회계사도 하고 세무사도 하고 하니까 다 같은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 활동하고 계신지 내가 다 알죠.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 강의 스타일도 알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암기 위주예요. 이해를 시켜주려고 하는 선생님은 잘 없어요. 암기 위주로 공부하라 그러고 또 선배들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러고 그래서 의뢰 그런 건 줄 알아. 근데 아니야. 이 법학 공부하는 데서는 철저하게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려면은 우리 그 상법 여기 우리 시험 범위보다 조금 더 공부를 해야지. 민법도 조금 알아야 되고 민사소송법도 알아야 되고 민사집행법도 알아야 되고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지. 그렇다고 그거를 책을 봐가면서 공부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하려면 불가능하지. 그거 언제 다 해 그거를. 그렇게 하려면 변호사 시험 봐야지. 그냥 우리 세무사 시험 상법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른 법들도 조금은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인제 책을 사서 공부할 건 아니고 수업 시간에 인제 제가 알려주죠. 선생님한테 설명을 듣고 고 범위 내에서만 알면 돼요. 근데 그게 얼마 안 돼. 되게 쪼끔이야. 쪼끔만 더 알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거가 부담스럽다고 이거 뭐 이해는 안 하고 암기 위주로 한다? 그거는 오히려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시험 성적도 잘 안 나와요. 내 수업 듣고
수강 후기 올린 학생 중에 그런 학생이 있어요. 상법이 그동안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 수업 듣고 이제 한 몇 년을 공부를 했던 거죠. 근데 상법이 성적도 잘 안 나왔을 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지겨웠대. 무슨 소리인지 알지도 못하는 거 막 외계어 같은 두 문자만 외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겨웠대. 그러다가 이제 내 수업을 어떻게 우연히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내 책 보고 내 수업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시험 성적도 많이 올랐대. 상법을 이제 그 친구는 이제 회계사 시험 공부하는 친구였는데 상법을 한 60 몇 점씩 보통 맞았는데 시험 수업 듣고 나서 이제 85점 맞게 됐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았던 게 상법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다는 거야. 다 이해가 되니까. 거의 다 이해가 되니까요. 너무 즐겁게 공부하고 성적도 좋아서 잘 받아서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래요.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면 그럼 우선 공부하는 게 재밌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얘기 들어보고 저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뭐가 이루어지는구나. 와, 재밌잖아.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책 읽어도 아는 내용을 읽게 되니까 공부도 편하고, 그리고 기억도 잘 남죠. 이해된 내용이 머릿속에 잘 남지, 이해도 안 된 내용 막 두 문자 외우고 막 이런 게 머릿속에 잘 안 남잖아. 그래서 종국적으로 가면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시간도 절약되고 점수도 높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도 더 즐거울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이해 위주의 강의를 진행을 해요. 그렇다고 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세무사 시험과 관련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세무사 시험에 딱 필요한 얘기만 해. 근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주변 얘기를 조금 더 할 뿐이에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합격하는 데서 도움이 다 되는 거니까 이거를 꼭 알아두세요. 다른 선생님 수업 들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더라고. 뭐 저런 것까지 하지? 우리가 뭐 변호사 될 것도 아닌데. 근데 아니야. 변호사 될 거 아니라고. 이거 몰라도 되는 내용을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세무사 쪽 기출문제도 다 봤잖아. 내 기출문제집 곧 나올 거예요. 세무사 쪽 기출문제도 다 봤고, 다른 선생님이 쓰신 책도 다 봤어. 김혁봉 선생님이 쓰신 책 갖고도 그동안 계속 강의를 해왔고, 심희주 선생님 쓰신 책 갖고도 내가 강의를 했단 말이야. 그걸 다 봤어요. 다 봐서 세무사 시험에서 뭐 나오는지 다 알아. 근데 나오는 게 변호사 시험이랑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 변호사 시험에서 나오는 그 문제 그냥 나와. 근데 좀 쉽게 물어보지. 변호사 시험에서는 막 응용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쟁점들을 그 문제에 묶어 갖고 복합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이거를 사례형으로 출제하기도 하고, 함정도 파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길고 복잡하고, 그래서 이제 어렵게 낼 뿐이지,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 쪽에서는 조문 자체를 그냥 물어본다든가, 판례를 물어볼 때도 판례 그냥 가장 핵심적인 문구, 판례 결론 위주로 이렇게 막 한 줄 두 줄 해갖고 물어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형태가 좀 쉬울 뿐이지 내용은 다 그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왜? 회계사 세무사 시험도 다 법학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들어가서 출제하시잖아요. 회계사가 들어가서 출제하는 게 아니잖아, 출제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중요시하는 거, 변호사 시험에서 중요시하는 내용, 그거를 이쪽에서 다 낸단 말이에요. 쉽게 낼 뿐이지. 그래서 다 그 내용 나와요. 그래서 내가 변호사 시험 쪽에서 강의하면서 한 얘기 그걸 그대로 해. 그리고 이제 혹시 변호사 시험 공부하는 친구가 있으면 한번 물어봐. 그쪽에서 나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그쪽에서는 거의 뭐 내가 뭐 통일을 하다시피 했어요. 그냥 1타 정도가 아니라 2타 선생님도 뭐 거의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통일을 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나도 상당히 알아줘. 근데 이쪽에서는 이제 아직 소문이 아직 안 났을 뿐이죠. 근데 그쪽에서 이제 나의 강의 평의를 들어보면 지금 내가 한 이 얘기예요. 이해를 너무 잘 시켜준다. 책만 봐갖고는 도저히 모르겠는 거, 이거 들으면 이제 거의 다 이해가 된다. 이해를 잘 시켜준다는 게 제 강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상법 내용을 거의 다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 시험 공부하는 학생이랑 세무사 시험 공부하는 학생이랑 차이점이, 상법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차이점이,
별로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변호사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이 상법을 공부할 때는 민법이나 기타 법률 지식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니까 조금 공부하기가 용이할 거다. 하지만 우리는 민법 같은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법을 공부하니까 조금 좀 어렵게 공부할 것 같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상법 공부하면서 이제 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민법 지식이랄 게 별로 없어. 아주 미미해. 미미한 정도만 알면 그 상법 그냥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변호사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 수준의 상법 실력을 갖출 수가 있다고. 근데 그렇게 갖출 필요까지는 없지. 그렇게까지 어렵게 문제를 풀 필요는 없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가능은 하다는 거. 내 수업 듣다 보면 이제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거의 상법을 대부분 이해하면서 공부하게 될 거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좀 회계학 지식이 있잖아. 저 뒷부분에 그 회사의 회계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변호사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이해도가 더 높을 수도 있죠. 더 쉽게 공부할 수도 있고요. 아까 출제 경향은 이제 조문 위주로 본다 그랬죠. 조문 자체가 나오는 것도 많고 그게 뭐 한 70% 정도 되고요. 판례 보는 것도 요즘엔 꽤 있어요. 옛날에 2000년대 초반 2005년 무렵에 내가 회계사 시험 공부를 좀 했거든. 그때 이제 사법시험 합격하고 군복무 하면서 뭐 법무관이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때 좀 의미 있는 공부를 좀 해보자 그래갖고 저도 이제 회계학, 세법 이런 걸 공부를 좀 했었죠. 회계사 시험 공부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상법 과목에는 판례는 거의 출제가 안 됐어요. 조문 자체를 다 풀었어.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에는 판례도 꽤 나와. 조문 판례의 비중이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는 조문 5, 판례 5 뭐 이 정도? 조문 5, 판례 5 뭐 이 정도인데 회계사 세무사 쪽은 조문 7, 판례 3 내지는 조문 8, 판례 2 뭐 이 정도. 그 정도 비중이에요. 조문 비율이 좀 높죠? 근데 어쨌든 판례 문제도 상당 정도 나온다는 거. 그래서 판례도 이제 기본적인 판례들은 다 알아야 돼요. 오히려 문제를 풀어보면 세무사 회계사 시험 쪽에서 틀릴 만한 문제는 더 많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변호사 시험 쪽에서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만 나와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만 나오는데 그거를 어렵게 꽈서 내지. 근데 회계사 세무사 쪽에서는 그러니까 변호사 쪽에서는 좁고 깊어 문제가. 좁은 영역에서 나와. 중요한 것만 골라서. 근데 깊이 있게 나오죠. 근데 회계사 세무사 쪽은 얕고 넓어요. 그러니까 조문 자체를 물어보고 판례도 아주 기본적인 판례 위주로 해서 결론 위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얕아. 그런데 출제되는 범위는 오히려 더 넓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조문들이 나와. 이걸 도대체 왜 물어보는 거야? 이런 것 조문들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나도 나도 보면 이런 조문이 있었어?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그런 건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 뭐 조문 읽어줄 것밖에 그런 것들은 이제 조문을 읽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별로 설명할 것도 없어요. 뭐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는 큰 틀을 잡는 거하고 정말 중요한 내용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 이런 것만 다뤄져요. 그러면은 그 별로 안 중요한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들은 사실 수험 전략상으로는 버리고 가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상법 100점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한 85점 정도 맞고 85점이면 상당히 고득점이죠. 근데 중요한 것만 제대로 해도 85점 정도는 충분히 맞아요. 전 개인적으로 90점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제 수업을 제대로 따라오고 그리고 제가 공부하라는 정도 하면 그러면은 90점 정도는 맞아야 되고 맞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다고 내가 요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내가 요구하는 게 이런 식으로 공부해라. 요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평범한 정도 수준이에요. 그 정도 하면 90점 정도는 맞아줘야 되고 그렇게 맞는 학생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제 수업 듣고. 그래서 아주 좋아갖고 나한테 뭐 메시지도 오고 그러는데
가능해요. 그래서 수험 전략성으로는 뭐 아까 얘기하던 거, 그래서 잘 안 나오는 부분들 있죠. 그런 거는 그냥 버리고 가세요. 이 책 갖고 이제 기본 강의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간혹 나올 거예요. 간혹 요거는 간혹 출제는 되지만 나 같으면 공부 안 한다. 출제되면 그냥 틀리고 만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 버리고 중요한 거에 집중하면은 오히려 점수는 더 잘 받을 수 있으니까. 85점, 90점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시험을 공부하면서 시간과 노력은 한정돼 있잖아요. 시간은 1년이고 노력도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게 합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매달리면 그만큼 중요한 거는 덜 할 수밖에 없죠. 중요한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 한다 이러면은 정말 좋지. 그거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학생이고 그 친구는 거의 100% 합격을 하지.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거든. 항상 시간에 쫓기고 공부할 건 많은데 시간 없고 이런 상황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거 위주로 하는 게 시험 합격 전략으로서는 더 좋다라는 거죠.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 이게 항상 시험 공부하면서 중요한 얘기잖아요. 선택과 집중. 그래서 그런 건 버리고 가고 중요한 거 위주로 공부를 하자. 그리고 중요한 걸 할 때는 철저하게 이해하면서 제대로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기본적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공부하는 방법 같은 것도 좀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공부하는 방법, 우리 이제 기본 강의니까, 우선 요부터 얘기부터 할게요. 우선 예습, 복습, 수업, 우리 예습을 해야 되느냐? 수업은 당연히 다 들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복습을 또 해야 되겠죠? 예습과 수업과 복습의 비중을 얼마나 둬야 되느냐? 기본 강의에서.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강의 할 때는 내가 또 다른 얘기를 할 건데, 기본 강의에서는 이 비중을 어떻게 둬야 되느냐? 예습은 비중이 없어요.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수업의 비중이 60%야. 수업을 착실하게 잘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복습을 반드시 해야 되죠. 자,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된다는 건 당연하지. 그리고 수업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왔으니까 이건 다들 열심히 들을 거예요. 자, 복습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자, 복습하는 방식. 자, 이렇게 하라는 거죠. 지금 내가 얘기하는 방식은 뭐 이미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들어본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공부 방법을 이철재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그 세법 하시는 이철재 선생님 있죠? 내가 이제 2005년, 2006년, 2005년이죠. 2005년도에 내가 회계사 시험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이철재 선생님 강의를 들었었거든. 이철재 선생님 지금 연로하셔갖고 강의를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철재 선생님 강의를 거의 대부분이 들었어요. 이철재 선생님의 세법은 거의 통일을 하고 계셨죠. 이철재 선생님 강의는 이제 동영상 강의로 듣는데 그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첫째 날 범위를 공부를 하죠. 첫째 날 1회차 공부를 해요. 수업 듣고 집에 가서 복습을 하겠지. 자, 두 번째 날 수업 2회차 수업을 듣겠죠. 근데 1회차, 2회차. 근데 복습은 1회차부터 2회차까지 하라는 거죠. 두 번째 날 복습을 할 때. 두 번째 날 요거 수업 듣고 요거 복습하는 건 당연한 건데 어제 드린 범위까지도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날은 또 마찬가지죠. 수업은 이제 3회차 요 부분 수업을 듣겠죠. 근데 복습은 첫날부터 3회차까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4회차는 또 마찬가지죠. 1, 2, 3, 4. 수업은 요 범위를 하지만 복습은 전체를 다 하라. 자, 이게 가능하냐? 아니 선생님, 그러면 4일째는 복습하는 시간이 4배가 들 텐데 시간이 한정되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4배가 들지 않아요. 시간은 한 1.5배 정도 들어요. 5회차도 마찬가지예요. 5회차. 5회까지 하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이철재 선생님은 이제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하라는 건데 강의가 뭐 20회면은 이제 끝나는 날까지 1회부터 그날까지 복습을 하라는 건데 제가 해봤더니 5회 정도 하면 딱 적당하더라고요.
자, 5회 분량의 복습을 한다. 그러면 시간이 5배가 될 텐데 가능하냐? 이게 가능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봐요. 첫날 수업 듣고 복습을 했지. 수업 듣고 복습을 하면 요 첫날 내용은 상당히 익숙해요. 다음 날 수업 듣고 복습을 하는데 요건 이제 그날 들은 거 복습하는 거고. 자, 요 첫날 공부했던 거 요거는 이미 어제 수업 듣고 복습까지 마친 거 다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독수로만 따지면 2회독이고 수업 들은 것까지 포함하면은 3번째 보는 거야. 불과 이틀 만에. 상당히 익숙해 갖고 요거 상당히 금방 봐요. 근데 금방 보는데 여기 어제 복습하고 복습 한 번 더 하는 다음 날 더 하는 요때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 첫날 복습할 때 걸렸던 시간에 한 30-40% 정도는 걸려요. 첫날 복습하면서 한 5시간 걸렸으면은 1시간 반, 2시간 뭐 그 정도는 걸린다고. 요건 좀 조금 걸려. 30%까지는 안 걸리는 것 같다. 한 20%? 20% 한 5시간에서 했던 거는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요건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야. 세 번째 날 뭐 요거하고 요거는 그렇고 첫날 봤던 거 요거 있죠? 요거는 이미 불과 3일도 안 돼 갖고 회독수로만 3회독제야. 첫날 봤고 두 번째 날 세 번째. 회독수로만 3회독제고 강의 들은 것까지 합치면은 4번째 보는 거라고요. 3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그래서 이거는 거의 엄청 빨리 봐요. 이거는 이때부터는 읽는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우리가 읽는 거라는 거는 책에 있는 정보를 내가 읽어가면서 받아들이는 거잖아.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읽는 게 아니라 책에 나와 있는 목차나 키워드를 단서로 삼아 갖고 내가 머릿속에서 그 기억을 환기시키는 거예요. 책을 보면서 여기서 이때 복습을 하면서 형광펜으로 키워드에다 쳐놓기도 하고 그리고 밑줄도 쳐놓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벌써 3번째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쳐놓은 게 다 익숙하다고 눈에 익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보면은 우리가 보통 한 목차에 한 5-6줄 정도 나오거든. 근데 여기에서 키워드 한 2개 이렇게 나오고 목차 있고 키워드 한 2개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쳐 있으면, 그러니까 형광펜으로 쳐 있으면 요거 보고 요것만 봐도 이 내용 전체가 생각이 나요. 이미 지금 3일 내에 3번째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단서로 삼아서 리마인드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3일째 됐을 때 요거 보는 거는 첫날 5시간 복습했던 내용이면 요거는 한 20분밖에 안 걸려. 거의 시간이 안 걸려요. 그냥 책 넘기는 시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요거 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한 4번째 하잖아. 이때부터 이제 좀 지겨워지기 시작해. 보자마자 알아. 이제는 보자마자 요 한 목자 하나에 한 5-6줄 되는 내용이 딱 보자마자 딱 떠올라요. 우리 영화 몇 번 보면은 장면 보면 그 전후 내용이 다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렇듯이 요거 키워드만 보면 그냥 머릿속에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딱 떠오른다고 바로바로. 그럼 이제 좀 지겨워지는 거야. 5번째 보면은 지겨움을 반복하게 돼. 그러니까 이건 더 안 봐도 되겠는데 6번째 보는 거 의미가 없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가 돼요. 이렇게 해서 복습을 하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6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됐어요? 6일째 되는 날은 이제 1, 2, 3, 4, 5, 6 해서 6일째 되는 날은 이제 2회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복습을 하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은 기본 강의가 다 끝나면은 5회독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강의까지 합치면 6회독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사실상 상법은 공부가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 상법 끝나자마자 기출문제 한번 풀어봐. 아무것도 가장 최근 거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한 85점, 90점 나올걸? 기본 강의 끝나고 나서 바로 보는 건데도 한 90점 정도 아마 나올 거야. 한번 꼭 해보라고요, 그거를. 날 믿고. 이렇게 하면 아주 효율적이에요. 자, 그리고 수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해 위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해 위주로 돼 있고, 그리고 이 책이 되게 이 책도 역시 이해 위주예요. 책도 이해 위주로 돼 있어서 뭐랄까 좀
정리가 좀 안 되는 느낌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 상관없어. 정리가 안 되는 느낌. 정리는 그러니까 그 강사가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강의하는 이제 선생님이 강의하는 그 유형은 저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요. 이해 위주의 강의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정리 위주의 강의를 하는 사람. 정리 위주의 강의는 이제 판서 위주의 강의를 하는 사람. 판서 위주의 강의를 하는 사람은 깨끗한 글씨로 목차 잡아가면서 판서를 깨끗하게 써나가면서 이제 설명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책 정리해주는 사람. 책 정리해주는 사람 책 펴놓고 뭐 어느 부분에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빨간색으로 밑줄 치세요. 그리고 어느 단어 모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화살표 한 다음에 여기다가 꺽쇠 가로로 뭐라고 무슨 색으로 써놓으세요. 뭐 추정에다 밑줄 치고 화살표 해갖고 간주 아님 X 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책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수업을 하는 그런 선생님도 계시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공부를 할 때 세 번째의 스타일의 강의는 절대로 듣지 않았어요. 저 개인적인 선호도예요. 이건 절대 듣지 않았어. 그리고 판서하는 강의도 그닥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완전히 이해 위주의 강의를 하는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들었어. 왜 그러냐면 책 정리하고 판서하고 이런 거는 굳이 내 생각에 수업 시간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저걸 하려면 그냥 요약서를 하나 출간을 하면 되잖아. 아, 선생님이 그걸 해주면은 출간된 요약서를 그냥 서점 가서 사면 되지. 아, 왜 굳이 이거를 수업 시간에 이걸 들어가면서 이걸 해야 되나, 쓰고 있어야 되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이해는 수업 시간에 듣지 않으면 할 방법이 없어. 수업 시간에 이해를 안 하면 이제 혼자서 책 보면서 이해하는 거 말고는 없는데, 책 보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강의를 듣는 거거든. 근데 수업 시간에 이제 판서만 하고 그리고 책 정리만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이해는 어디 가서 구하냐고. 그래서 저는 이해 위주의 강의만 이제 찾아 듣고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해 위주의 강의를 나는 할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해는 잘 될 거야. 근데 들으면서 좀 정리가 안 되는 느낌, 뭔가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 정리된 건 있어요. 그냥 서점 가서 책 한 권 사면 돼. 내 책이 있죠. 정리되어 있는 책이. 그래서 요 정리되어 있는 책은 사실 변호사 시험용으로는 완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책이 한 400 몇십 페이지 정도 되죠. 변호사 시험용으로는 요 기본서 요거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용 인사이트 상법에서 회사법만 떼어내 갖고 만든 게 이제 인사이트 세무사 상법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아. 변호사 시험용에는 이제 앞에 상총 상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회사법 다음에 어음수표법이 있고 보험법까지도 있죠. 그 중에서 이제 회사법만 떼어내서 만든 게 이제 세무사 상법이야. 변호사 상법, 변호사용 책 기본서를 기준으로 하면 기본서가 900페이지고 그리고 요약서가 하나 있어요. 인사이트 상법 핵심 정리라고. 그건 한 300페이지 정도 돼. 그러니까 분량 한 3분의 1이란 얘기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3분의 1 정도 분량의 책이 있긴 있어. 인사이트 세무사상법 핵심 정리 이렇게 해서 있긴 있죠. 근데 올해는 그 책은 출간을 안 할 생각이긴 해요. 그 책을 보니까 학생들이 기본서는 꽤 많이 보는데 그 책은 잘 안 보더라고. 그래서 별로 찾지 않는 것 같다 해서 그 책은 내진 않을 거예요. 근데 변호사 시험용 책 중에 핵심 정리 말고 암기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실전 암기장. 그거는 한 요만해 책이 한 요거만해. 요만한 책인데 변호사 시험용으로 125페이지예요. 2단으로 돼 있어. 2단으로 이렇게 돼 갖고 그건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써 있죠. 문장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엄청 얇죠. 125페이지니까. 이 책을 이제 회사법만 떼어내서 만들면은 이제 인사이트 세무사상법 실전 암기장이 되는 거겠지. 그러면 그건 분량이 그게 125페이지면 여기서는 분량이 한 65페이지 뭐 그 정도 나올 거예요. 회사법 분량이 65페이지 좀 더 나오겠구나. 한 70페이지에서 70페이지 정도 나오겠다. 70페이지 정도 나올 거예요. 이 손바닥만한 책 70페이지로 이제 요약이 다 돼. 그리고 시험에서는 거기서 벗어날 게 별로 없을 거예요.
브리타에 해당하는 거, 아까 얘기한 거 내가 있죠? 이런 조문은 도대체 왜 내는 거야 싶은 그런 것도 간혹 나온다고. 그런 거는 이제 안 들어있지. 근데 그런 거를 제외하고 이제 우리가 실제 맞춰야 되겠다. 80,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걸 다 맞추면은 95점을 목표로 해서, 아는 것도 이제 조금 틀리는 것까지 감안하면 이제 85점에서 90점을 목표로 해서 공부할 때 브리타 빼고 실제 나올 만한 것만 기준으로 하면 거기 다 있어. 거기 다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보고 이해는 못해요. 아는 내용을 확인할 뿐이야. 키워드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아는 내용이면 그거 보면 금세 알아. 그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널 강의할 때 그냥 자료로 나눠줄 거예요. 판매는 안 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기본 강의를 들으니까 그걸 만나보려면은 그 책은 이제 내년에 파이널에서 만나보겠죠. 그때 그냥 무료로 그냥 배포를 할 생각이에요. 그때 정리가 되니까 그때까지는 뭐 정리 이런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책을 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변호사 시험용을 하나 사면 돼. 변호사 시험용을 하나 사서 그 앞부분하고 뒷부분 그거 안 보면 돼. 그냥 회사법 부분만 보면 되는 거야. 어차피 이 내용은 똑같으니까. 회사법 내용은 똑같으니까. 어차피 내가 책을 낸다 그래도 그거 띄어갖고 책을 낼 거기 때문에 그냥 그걸 사서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찾는, 아직까지 내가 여기서 유명하지가 않아갖고 이 찾는 학생들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출간을 안 하고 그냥 나눠주는 방식으로만 하고 있어요. 정리는 이제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 이렇게 기본서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은 봐야 되겠죠. 기출 문제집이 지금 준비는 거의 다 돼 있어요. 해설서 제책 아직까지 출간은 안 돼 있죠. 근데 올해 한 6월이나 7월 정도에 이제 출간을 할 거예요. 올해 이제 시험 5월 달에 시험 보면 그거 반영을 해야 되잖아. 지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반영해 갖고 6월이나 7월 정도에 나올 거예요. 기본서 보고 이제 그거 풀어보면 돼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연습은 해야 되니까 기출 문제는 반드시 봐야 돼요. 근데 기출 문제 풀이하고 이거하고 기본 강의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럼 물론 이제 실전 면에서는 기출 문제 풀이가 더 중요하지. 그런데 이게 만약에 기본 강의를 그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이 방식대로 다 따라오잖아. 이것만 해냈다면 그러면은 사실 기출 문제집 풀어보지도 않아도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출 문제 하나 최근 거 가다가 한번 풀어봐. 90점 정도 나올걸? 진짜 이거만 따라오면 문제 되게 쉽네 그러면서 90점 맞을 수 있을걸? 기출문제 중요하다. 근데 하긴 해야 되지만 여기서 또 확실히 해놓으면 끝나는 거다. 그 정도 알고 기본 강의 들어보시라고요. 자, 뭐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 하죠. 뭐 시험 몇 문제가 나온다, 뭐 출제 경향 이런 거는 선배들한테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거고. 자,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인데 아마 오리엔테이션 하다가 끝날 거예요. 우선 오늘 하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이거는 뭐 민법 얘기이기도 하고 민사소송법 얘기이기도 하고 민사집행법 얘기이기도 한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상법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배경 지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식이야. 상식이기도 해. 오늘 걸 잘 들어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랑 비슷한 상황이야 지금. 회계 원리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세무회계를 배우는 택이야. 그런 상황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선 분계부터 좀 가르쳐 줘야 되겠죠? 세무회계 공부하려면 적어도 분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분계부터는 정도 가르쳐 주고 세무회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용어들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지금 민법에 대한 기초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상법을 공부한다는 거는 그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기초적인 개념 몇 개, 그리고 우리 권리관계가 발생하고 실현되는 루트, 이거를 큰 흐름을 지금 가르쳐 줄 테니까 이걸 좀 잘 들어야 돼요.
이건 어느 책에도 나오지 않아. 10년 경력을 갖고 내가 엑기스만 모아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상법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법은 우선 기본적으로 법이잖아. 법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대부분 규율이 돼 있냐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물론 다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전반적인 걸로 봤을 때는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자, 요 부분이 요건이죠. 요 부분이 요건이고, 요 부분이 효과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제 법학을 공부하면서 목차 구성들이 대부분 의, 요건, 효과 위주로 돼 있어요. 의, 요건, 효과, 그리고 적용 범위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큰 목차 틀이 그렇다고. 근데 법이 원래 그런 거라 그래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현실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죠. 현실에서 사람들이 하는 행위, 그리고 그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사실관계라는 표현을 써요. 사실관계. 현실에서 사실관계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 발생한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뭔가가 있겠지. 법은 많아요. 뭐 상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뭐 많아. 근데 어떤 사실관계가 발생했을 때 그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찾아갖고 거기에다가 대응을 시키면은 어떤 효과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어떤 효과가. 근데 효과라는 거는 거의 다 권리 의무예요.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이에요. 이걸 규율하고 있는 거야. 아주 단순한 예를 하나 갖고 볼까요? 단순한 예를 갖고. 자, 우리가 길을 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아니 초록불이라서 내가 건너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나를 치었어요.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실관계라고 불러요. 사실관계. 용어가 어색할 뿐이지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다? 이것도 하나의 사실관계야. 지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이것도 사실관계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갖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사실관계예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법학에서는 사실관계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죠. 자, 내가 길을 가다가 차에 치였어요. 술 취한 사람이 날 치였어. 하나의 사실관계가 발생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 사실관계에서 어떤 권리 의무가 발생을 한단 말이야.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권리 의무가 생길 것 같아요? 우리가 법은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상식이라는 건 있잖아. 아니, 교통사고가 났으면 교통사고 낸 사람이 나한테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 사람이 뭐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재판받고 이제 징역을 갈 수도 있을 거고 벌금을 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 관심 대상이 아니고, 당장 나의 권리, 사고를 당한 나의 권리는 뭐고, 나의 의무는 뭔가, 이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잖아.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사고를 낸 사람이 나한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다시 말해서 사고를 당한 나는 사고를 일으킨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고를 낸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되겠죠.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죠. 근데 그게 상식이긴 한데, 그 권리 의무가 발생한 이유는 뭐냐? 이 사실관계에 민법 750조라는 법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더 특별법이 적용이 되지. 근데 특별법 규정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민법 750조에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해갖고 다른 사람한테 손해 끼치면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고의 과실로 손해를 끼치면, 다른 사람한테 사고를 내서 고의 과실로 위법 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한다. 이런 법률의 규정이 있단 말이야. 민법 750조. 민법 750조. 요 사실관계가, 이정엽이라는 사람이 몇 년 몇 월 며칠 술 취한 사람한테 차에 치여갖고 다쳤다라는 사실관계가 이 민법 법률을 통과하면, 그러면은 이정엽은 그 사고를 낸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한다. 이런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요런 구조로 다 돼 있어요. 상식적인 얘기고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세법 공부하면서도 뭐 봤던 거고. 근데 새삼스럽게 얘기를 하느냐?
얘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래, 법을 전혀 모르잖아. 세법 같은 거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건 되게 특수한 법, 거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배우는 거고, 법에 대한 일반적인 기초적인 그 관념은 아직 사실 좀 없다고. 그래서 법을 전혀 모른다는 걸 전제로 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상법, 요 법의 내용을 공부할 거야, 앞으로. 법의 내용을. 근데 법이라는 게 뭐예요? 이 사실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거잖아. 어떠한 사실관계가 발생했을 때 우리 상법의 경우에는 어떤 사실관계가 발생했다는 게 뭐야? 요 요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이 요건이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어떠한 사실관계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어떠한 권리 의무를 부여를 하겠다. 이게 이제 상법의 내용이잖아요. 요걸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데, 구조는 이렇게 돼. 사실관계가 발생해서 법에 해당이 되면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권리 의무, 요게 초점을 좀 맞춰서 봐야 돼요. 사실관계가 어디에 요건에 해당하면 효과로서 권리 의무가 발생을 한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죠. 그래서 권리가 발생하면 그 권리의 상대방은 의무를 부담하는 거고, 상대 어떤 사람이 의무를 부담하면 거기에 상응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죠. 방금 들었던 예에서는 교통사고를 냈다,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고,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고, 이게 권리 의무는 동전의 양뒷면과 같이 동시에 발생을 해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어.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어음수배법에 보면 그런 거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음수배법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일반적으로 권리와 의무는 동시에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권리가 발생한다 이렇게만 표현하기도 하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의뢰의 권리가 발생했어? 그러면 누군가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겠군,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의무가 발생했어? 그럼 권리를 갖는 사람이 누군가 있겠군, 거기에 상응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 법이라는 게 이렇게 권리 의무를 규율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이 권리 측면에서 좀 보자고요. 권리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권리는 좀 한정돼 있어요. 권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권리 어떤 게 있어요? 권리는 이제 유형별로 구분을 해보면, 우선 채권이라는 게 있고요. 물권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 뭐 여러 가지 맞지, 뭐 특허권이라는 것도 있고, 뭐 무슨 권리도 있고, 의장권이라는 것도 있고, 가족권도 있고, 뭐 또 수도 없이 많지. 근데 우리가 그 권리를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상법을 공부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요거야, 채권 관계. 요거 이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물권은 이제 저 뒤에 이제 질권 얘기가 좀 나와요. 근데 그건 그때만 조금 나오는 거니까 거기 가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여기서 오늘 오리엔테이션 개관하면서는 이 채권을 갖고 좀 보자고요. 이 채권이 뭐냐? 이 채권이라는 거는 대인권이에요. 대인권.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뭘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뭘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게 이제 채권이에요. 사람에 대한 권리다라고 해서 대인권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을한테, 야, 언제 갚을래? 4월 30일까지 갚을게. 그러면은 4월 30일이 되면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하나의 사실관계가 발생이 됐죠. 그럼 이게 법을 통과하면은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이 되죠. 민법에 보면 소비대차라는 규정이 있어요. 소비대차 규정에 보면 그렇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노골적으로 돼 있지는 않지만, 소비대차 규정에 보면 돈 빌려준 사람은 변제기가 됐을 때 빌린 사람한테 빌려준 돈의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물론 이렇게 문구가 그렇게 돼 있지는 않아. 근데 그렇게 내용이 돼 있어. 이 사실관계가
민법 소비대차 규정을 통과를 하면 그러면은 권리관계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거기서 발생하는 권리가 채권이에요. 자, 갑은 지금 4월 30일 날 갚는다 그랬잖아. 이자 약정은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자는 없어. 이자는 약정을 해야만 있는 게 원칙이야. 민법에서는. 상법은 좀 안 그렇지만 4월 30일이 되면 갑은 을한테 1,000만 원을 돌려줘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거죠. 1,000만 원을 돌려줘. 여러분 생각해, 아이 빌려줬으면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지 뭐 그걸 민법까지 들먹이세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결과가 민법이 적용된 결과인 거예요. 자, 민법이 적용되면 갑은 을한테 1,000만 원을 돌려줘라고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그 채권 권리가 바로 채권이라는 거예요. 자, 1,000만 원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그거 사람에 대한 권리예요. 을에 대한 권리야. 을에 대한 권리예요. 그래서 이제 대인권이에요. 그리고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 청구권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을이 지금 주머니에 1,000만 원을 갖고 있어. 1,000만 원. 을이 10,000원짜리 1,000장을 많이 갖고 있다고 쳐봐. 5만 원짜리 200장이 더 현실적이 있겠네요. 5만 원짜리 200장을 주머니에 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주머니에 있는 거를 야 이거 내 거야 그러면서 뺏어갈 수 있을까? 야 너 나한테 1,000만 원 줘야 되잖아. 4월 30일 날 준다 그랬는데 오늘 4월 30일이고 너 주머니에 지금 그 5만 원짜리 지폐 200장 갖고 있네. 응? 그러면서 이거 가져가면 될까? 그럴 권리가 있을까? 그럴 권리는 없어요. 을이 지금 주머니에 넣고 있는 5만 원짜리 지폐에 대해서는 갑은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갑이 갖고 있는 권리는 뭐예요? 을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야, 너 주머니에 손 넣어갖고 5만 원짜리 지폐 200장을 빼서 나한테 이거를 이 지폐를 이전해주는 행위, 그 행위를 나한테 해!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만 있을 뿐이에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 그랬지 아까. 행위. 주머니에서 돈 빼갖고 나한테 주는 행위, 그걸 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폐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 그러니까 지폐 이거 자기가 쑥 빼갖고 가지면 안 돼. 그럼 그거 절도야. 때려갖고 가져갔으면 강도가 되는 거야. 그건 안 돼요. 권리 행사가 아니에요. 얘가 임의로 줬을 때 이제 받을 수 있을 뿐이에요.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자, 이렇게 생각했으면 아니 그러면 달라고 요구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냥 가져가지 못한다면 얘가 안 주면 어떻게 해? 안 주면 뭐 아무 효과 없는 권리네? 채권? 자기가 임의로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 없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지. 이 채권에는 이 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부수적인 효력이 있어요. 채권에는 4가지 효력이 있어. 그 안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효력은 이 청구력이죠. 야, 4월 30일이 됐으니까 1,000만 원 돌려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힘. 그게 이제 채권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가장 본원적인 힘이기 때문에 이 채권을 청구권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채권,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대여금 반환 채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대여금 반환 청구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게 채권에 있어서 가장 본원적인 힘이 청구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힘은 급부 보유력이라는 게 있어. 급부 보유력. 채권에는 급부 보유력이 있다. 급부 보유력은 뭐냐? 자, 을이 갑의 요구를 받고 야 4월 30일이 됐으니까 1,000만 원 갚아. 그래서 이렇게 청구력을 행사를 했죠. 갑이 채권 행사한 거예요. 을이 거기에 맞섰고 그렇지. 내가 4월 30일 돼서 준다 그랬지. 줄게. 그러면서 주머니에 손 넣어갖고 5만 원짜리 200장을 빼서 갑한테 줬어요. 갑이 받았어. 갑이 받았으면 이건 정당한 권리 행사를 통해서 받은 거니까 갑의 돈이 된 거야. 그때부터. 받기 전까지는 아직 그건 을의 돈이야. 주머니는 200장 그거는 을 거지 갑게 아니에요. 받으면은 이제 갚게 되는 거야. 그리고 갑은 자기가 된 거를 을한테 다시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다시 돌려줄 필요가 없어. 왜? 아니 빌려준 돈 받은 거잖아. 빌려준 돈 정당하게 받은 거니까 그걸 다시 을한테 돌려줄 이유가 없죠. 정당하게 받은 돈을 정당하게 계속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돌려줘도 되고. 그게 채권의 급부 보유력의 내용이에요. 채권이 있기 때문에 받은 거를 안 돌려주고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만약에 채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을이 갚았어. 이미 을이 갚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갚았으면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미 없어진 상태에서 을이 착각한 거야. 착각하고 내가 갑한테 1,000만 원 빌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 안 갚지 않았나? 생각하고 다시 줘. 다시 갚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갑은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1,000만 원을 받게 된 거죠.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받았으면 그거는 이제 부당이득이 돼요. 부당이득이라는 건 이제 앞으로 또 나올 거예요. 법률상 원인 없이, 권리 없이 받은 돈, 이건 부당이득이야. 부당이득이 돼서 그거는 돌려줘야 돼. 우리 그러는 거지. 야, 가봐. 내가 너한테 얼마 전에 1,000만 원 갚았는데, 야, 그 전에 내가 1,000만 원 갚지 않았었냐? 갚았는데 내가 또 갚았잖아. 두 번째 갚은 거는 돌려줘. 이렇게 요구를 하겠지. 그럼 돌려줘야 돼요.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지. 당연한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아주 쉬운 예를 내가 지금 일부러 들고 있잖아. 당연한 거야. 근데 당연한 건데 그게 이제 법이 적용된 결과를 여러분이 상식으로 알고 있을 뿐이에요.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법에 인정하는 권리에 어떤 힘이 작용을 해서 그런 결과가 된 건지, 그거를 이제 조금 생소한 어려운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것은 급부 보유력이 있기 때문에 채권을 가진 자가 채권을 행사해서 급부를 받으면은 그걸 돌려주지 않고 반환하지 않고 정당하게 보유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채권이 없이 받았으면 아까 어떻게 돼?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받았으면 그럼 부당이득이 돼서 반환을 해야 되는 거지. 급부를 보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이건 뭐 별거 아니지. 이 급부 보유력은. 자, 세 번째, 이거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이건 채권에는 소구력이라는 게 있어. 소구력. 이게 뭐냐? 소구력이라는 거는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자를 채권자라고 부르고 채권을 가진 자의 상대방,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되겠죠?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채무자라고 불러요. 대여금, 빌려준 돈을 대여금이라고 하죠. 대여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갑이 채권자죠. 대여금 반환 채무권을 갖고 있는 거고, 돈 빌린 을은 4월 30일 되면 대여금을, 이 입장에서는 차용금이 되겠지. 대여금이 아니라. 대여한다라는 건 빌려준다는 뜻이고, 차용한다라는 건 빌린다는 의미니까 얘는 이제 차용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대여금 반환 채권, 차용금 반환 의무. 갑이 4월 30일이 돼서 채무자 을한테 채권의 청구력,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채권의 청구력을 행사해서 돈 돌려달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한 것과 달리 을이 안 갚아. 을이 그런 거야.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뭔 소리야? 내가 너한테 1,000만 원을 왜 돌려줘? 갑이 그러는 거지. 나 얼마 전에 너 나한테 1,000만 원 빌려갔잖아. 을이 글쎄, 난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안 갚아. 안 빌렸다고. 또는 우리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빌린 건 맞는데, 야, 내가 얼마 전에 갚았잖아. 내가 갚았는데 왜 또 달라 그러니? 빌린 건 맞지만 이미 갚았으니까 다시 또 더 못 갚아. 이제 안 갚아도 돼. 이런 주장을 하면서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채권이 지금 실현이 안 된 상태죠.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접근해봐. 변호사 찾아가서 물어보겠죠? 변호사 찾아간다는 사실은 벌써 무슨 얘기야? 소송 걸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갑의 입장에서는 소송을 걸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소송 걸어야 돼, 소송. 자,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서 이 채권을 실현할 수 있는 힘, 그거를 채권 내에서 있는 이 힘으로서는 소구력이라고 불러요. 소송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힘, 소구력이에요. 자, 소송을 걸었다. 소송을 걸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제 권리가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권리가 실현되는 과정은 두 단계를 거쳐요. 소송 절차와 집행 절차. 이 소구력은 이 소송 절차와 관련된 거예요.
소송 절차라는 건 뭐 하는 절차냐? 권리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예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절차. 우리가 들었던 요 예에서는 갑이 정말로 4월 30일 날 을로부터 1,00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판별해내는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집행 절차까지 얘기를 하죠. 집행 절차와 관련된 채권의 힘은 공취력이라고 불러. 공취력. 용어가 되게 어렵죠. 자, 여기에서 사실 요거하고 요거는 몰라도 돼. 요건 이제 앞으로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뭐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이건 몰라도 돼요. 오늘만 설명하고 끝날 거야. 요건 이제 나중에 부당이득 관련해 갖고 요 용어는 안 나와도 요것도 몰라도 돼. 이것도 몰라도 돼. 근데 요건 알아야 돼요. 청구 권이라는 표현을 계속 쓸 거거든. 그리고 채권 이것도 알아야 되죠. 이거 알아야 돼. 이거는 이거 들어만 봐요. 그냥 오늘만 들으면 돼. 요 절차는 알아야 돼. 소구력, 공취력이라는 단어는 몰라도 되지만 요 절차는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공취력과 관련된 요 집행 절차는 뭐냐? 요거는 소송 절차가 끝난 다음에 걸치는 절차예요. 소송 절차는 아까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권리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해 보는 절차라 그랬죠. 여기에서 권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어요. 판사님이 그렇게 판결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법이 강제력을 발동해 갖고 그 권리를 실현을 해줘요. 그 절차가 바로 집행 절차예요.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잘 와닿지도 않고 잘 모르겠지. 이거를 구체적인 예를 갖고 설명을 해보자고. 아까 그 예를 갖고 설명을 해요. 자, 요거 우리가 사실관계로 든 요 예. 갑이 아까 그냥 돈을 빌려줬다고만 했지. 근데 조금 사실관계 디테일하게 할까? 2022년 4월 1일 날 갑이 을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준 거예요. 1,000만 원을 대여했다. 변제기는 갚을 날은 4월 30일로 정해서 대여를 했어요. 우리 그런 거지. 야, 4월 30일까지 갚을 테니까 1,000만 원만 빌려줘. 알았어. 그리고 1,000만 원 빌려준 거죠. 2022년 이자 약정은 안 했어. 그러니까 이자는 안 받아도 돼. 2022년 4월 30일이 됐어요. 갑이 을한테 1,000만 원 반환해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을이 쌩 까는 거지. 난 빌린 적 없는데? 또는 난 빌리긴 빌렸지만 너 갚았잖아. 얼마 전에 갚았는데 왜 또 달라 그러니? 못 줘.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갑이 이전에 변호사 찾아갖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송 걸어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소송을 거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관할 지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죠. 교대역 가면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갖고 소송을 제기해요.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시작되면 여기서는 뭘 한다고요? 아까 갑이 을한테 1,000만 원을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갑은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저기서 갑이 을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다라고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소송 절차에 들어오면 누구 말이 진실인지 몰라요. 판사님은 모르잖아. 판사님은 갑의 말이 진실인지 을의 말이 진실인지 모른다고. 갑은 판사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아니, 판사님, 제가 4월 1일 날 을한테 1,000만 원 빌려줬고 을이 4월 30일 날 갚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4월 30일 날 가갖고 을한테 돈 달라 그러는데 을이 안 갚아요. 판사님 좀 갚게 해주세요. 갑은 그러겠지. 근데 을은 뭐라 그랬어요? 판사님, 갑의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빌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을은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판사님, 제가 빌린 건 맞는데요. 제가 일주일 전에 갚았어요. 갚았는데 갑이 또 달래요. 뭐 저런 의미 다 있습니까? 저는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 판사 입장에서 몰라. 판사 입장에서. 모르는 판사가 실제로 빌려준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말해서 갑이 을에 대해서 1,000만 원 반환 채권, 이 채권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절차. 그게 소송 절차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소송 절차, 이 재판 법정을 보면 이 판사가 이렇게 있고 법원 직원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여기가 이제 테이블이야. 법원 이쪽 보고 앉아 있어. 이제 판사가 얘기하는 거 이제 타이핑도 해요. 판사가 얘기하는 거 타이핑도 하고, 뭐 판사가 뭐 조서에 뭐 적어달라 그러면 적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사건이 이제 하루에 진행한 사건이 많잖아. 하나의 사건 끝나면은
얘가 기록을 올려줘. 다음 사건 기록. 판사가 이제 기록 봐가면서 재판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게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판사가 앉은 자리는 조금 높아. 좀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이 강단처럼 이렇게 좀 높아요. 여기 직원은 조금 낮은데 이렇게 해서 서로 이쪽 보고 앉아 있어. 그리고 여기가 요즘엔 이건 없다. 요즘은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에는 없어요. 여기 이제 테이블이 이렇게 긴 게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이제 원고석이야. 여기가 피고석이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여기 을이 이제 이쪽을 보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사건이 되면 이렇게 앉아요. 그리고 다음 사건 기다리는 사람은 여기 이제 방청석에서 이렇게 앉아 있지. 방청석에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여기 이제 통로고. 이제 요쪽에 이제 입구가 있지. 여기로 들어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법정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양쪽 얘기를 듣고 판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갑은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재판이 이루어지는 건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소송 절차에서는 크게 두 가지 하는 일이 있어요. 사실관계를 확정해요. 그리고 법률을 적용해요. 소송에서 실제로 하는 일의 99%는 이거야.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률을 적용해서 어떤 권리 의무 관계를 발생했다고 할 건가, 그거는 판사가 알아서 판사실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소송에서는 99%는 요걸 갖고 하는 거야. 요걸 따지는 거야. 사실관계 확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주장과 입증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자, 요거 메모해 두세요. 자, 요 그림하고 주장 입증 이거 다 메모해 두세요. 제 수업 듣는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내가 수업 시간에 하면서 이 그리는 그림들 있잖아. 이 그리는 그림들이 나중에 공부할 때 도움이 되게 많이 된대. 근데 나도 도움이 되라고 그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딱 느껴지라고.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은 그려 놓으세요. 자, 주장은 뭐냐면 주장은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 사실들에 대해서, 사실이 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야. 자, 봐요. 자, 민법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다 그랬지 아까? 민법에 따르면 모든 법이 그렇지만 어떤 요건이 충족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민법 소비대차 규정에 관한 규정을 보면 돈을 빌려줬으면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뭐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요 요건에 빌려주면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이런 거라면 갑은 지금 을에 대해서 뭘 주장하고 있어요? 대여금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이 주장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빌려줬다는 사실, 그걸 주장을 해야 돼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죠. 권리 발생의 요건이 되는 사실, 권리 발생의 요건 사실. 민법에서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권리는 돈을 빌려줬을 때 발생하는 거야, 이렇게 규정을 했으니까 갑이 을한테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주장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요건 사실 주장, 빌려줬다, 이런 주장을 해야지. 빌려줬다, 이런 주장을 해야 돼요. 근데 권리 발생의 요건 사실은 주장했다고 다 인정해 주지 않아요. 주장한 사람이 입증을 해내야 돼. 그럼 판사님한테 갑이 그러는 거지. 판사님, 제가 을한테 4월 1일 날 1,000만 원 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여금 반환 채권을 갖습니다. 판사님이 저의 대여금 반환 채권을 인정해 주시면서 을한테 갚으라고 명령을 좀 해주세요. 소송을 제기한다는 건 그런 뜻이라고. 그럼 판사는 뭐라 그랬어요? 빌려줬다고? 4월 1일 날? 알았어, 빌려줬어. 너 착하게 생겼다. 너 내가 말 믿어줄게. 야, 너 갑한테 갚어. 판사가 이럴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빌려줬다고? 권리를 주장하고 있네. 빌려줬다. 대여금 반환 청구권은 권리를 주장하고 있네. 야, 너 빌려줬다는 사실 입증해봐. 증거 대봐, 증거. 증거를 대야 내가 인정을 해주지. 네가 말만 하는 걸 어떻게 믿어? 판사는 이렇게 나온다고요. 권리 발생의 요건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입증을 해야 돼요. 물론 권리 소멸이나 변경의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도 그 요건 사실을 입증을 해야 돼. 근데 지금 발생만 문제가 되는 거니까 권리 발생의 요건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된다. 갑은 이 입증을 해야 돼. 입증 자료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차용증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4월 1일 날 돈을 빌려줄 때, 야, 을아, 차용증 하나 써줘라, 차용증. 그럼 차용증을 을이 써주겠지. 그건 아쉬우니까. 차용증. 저 을은 2022년 4월 1일 갑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을 이름 쓰고 도장을 꽉 찍어서 주는 거지, 갑한테. 그럼 갑이 이때 소송에서 입증 자료를 판사한테 내는 거야. 차용증 이걸 내는 거죠. 아, 판사님 보십시오. 을이 저한테 돈 빌렸다고 차용증 써주셨습니까? 여기 차용증에 지금 을 도장 꽉 찍혀 있습니다. 주장하는 거지. 그럼 판사가 그 주장을 듣고 입증 자료까지 보았으면은 오, 갑 말이 맞는 것 같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관계가 확증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이제 확정이 완전히 됐다고 볼 수 없겠지. 갑이 주장을 했으면 을의 주장도 들어봐야지. 을의 주장도. 을의 주장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부인과 항변. 자, 요거는 사실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라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긴 돼요. 몰라도 되는데 뭐 알아서 나쁠 건 없어. 한번 드러나 보세요. 그냥 뭐 이 소송 진행되는 과정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봐주세요. 부인과 항변. 요거는 주장 중에 하나니까 저렇게 보죠. 여기 을 입장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되죠. 사실관계 확정과 관련해서 피고인 을이 할 수 있는 거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부인과 항변을 할 수가 있어요. 부인은 뭐냐 하면 원고의 주장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갑이 판사님, 제가 4월 1일 날 을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 주장을 지금 했죠? 그 주장에 대해서 을이 부인을 한다.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을이 아니 판사님 아닙니다. 저는 빌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갚을 의무가 없어요. 이게 부인이에요. 얘는 빌려줬다고 그러고 얘는 안 빌려줬다고 하고. 이랬을 때 판사는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뭐 인상 좋은 놈 손을 들어줘? 그렇게 하면 안 돼. 증거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사실관계 입증은 주장 듣고 그거에 대한 증거 자료를 봐야 돼요. 갑한테도 야, 너 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그때 증거 자료를 판단할 때 입증을 해야 돼.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걸 이제 입증한다고 표현하죠.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은 누가 부담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권리 발생, 변경, 소멸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부담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 지금 빌려줬다. 이거는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는 요건 사실이죠. 요건 사실. 그 사실은 지금 갑이 주장하고 있지. 그러니까 갑이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돼. 을이 안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갑이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돼. 그러니까 갑은 빌려줬다고 그러고 을은 안 빌렸다고 얘기하는 상황에서는 판사는 갑한테 야, 너 빌려줬다는 증거 대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갑이 빌려줬다는 증거를 못 대면은 야, 갑 너 빌려줬다는 사실 내가 인정 못 해줘. 그러니까 넌 안 갚아도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주장과 이 주장 중에서 부인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요건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진다.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갑이 판사님 빌려줬습니다. 그랬는데 을이 빌린 사실은 인정을 해요. 권리 발생의 요건 사실은 인정을 하는 거야. 대여금 청구권이 이미 발생을 했어요. 얘가 이제 빌린 건 맞습니다. 여기까지 인정을 했으면.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을이 그러는 거지. 판사님, 제가 빌린 거는 맞는데요. 며칠 전에 갚았어요. 갚았는데 쟤 왜 또 갚으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갚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 갚아도 돼요. 을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빌린 건 맞지만 이미 갚았습니다. 라는 주장. 그런 거를 항변이라고 불러요. 항변은 뭐냐면 상대방의 주장은 인정을 하는 거야. 빌렸다는 거 인정을 했죠? 근데 그걸 인정하면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지.
권리를 소멸시키는 사실을 자기가 별도로 주장하는 거예요. 갚았다라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별도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 법에서 뭐라 그랬어요? 권리 발생, 변경, 소멸의 요건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갚았다는 사실은 을이 입증을 해야 돼요. 자, 판사가 얘가 이제 빌려줬다 얘기하는데 얘가 빌려줬다는 거 인정을 해. 그럼 판사는 빌려준 사실은 그냥 인정을 해야 돼. 아까는 이제 여기서 이걸 다투면 이제 차용증을 제출한다거나 입증을 해야 되겠지. 빌려줬다는 사실을. 갑이 입증을 해야 되겠지. 그런데 갑이 빌려줬다 그랬는데 을이 빌린 건 맞습니다라고 하면 빌려줬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없이도 판사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빌려줬다는 사실은 지금 인정이 된 상황이야. 그런 상황에서 이제 관건은 뭐예요? 을이 갚은 게 사실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 된 거죠. 을은 갚았습니다 라는 주장을 해. 근데 갑은 판사님 아닙니다. 쟤 안 갚았어요. 아직 안 갚았어요. 이런 주장을 하지. 갚았다? 안 갚았다. 그랬을 때 갚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 누가 부담하느냐? 이때는 을이 부담해요. 마찬가지야. 요건이 되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그랬잖아요. 갚았다는 사실은 권리를 소멸시키는 사실이야. 갑의 대여금 반환 청구권은 을이 갚았으면 소멸한다고. 그러니까 갚았다라는 사실은 권리 소멸의 요건 사실이라고. 권리 소멸의 요건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을이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을이 입증을 해야 돼. 자, 이 내용 지금 상당히 어렵죠? 어려운데, 그래도 감은 대충 오지. 대충 감이 오는 정도면 충분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요건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이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이건 민사소송법에 나오는 건데, 이건 알 필요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사실관계 확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입증 책임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나중에, 회사법 공부하면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온다고요. 계속 나와요. 그랬을 때 입증 책임 뭔데 자꾸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응? 이게 뭐가 중요해? 있다니까 있는 줄 알겠는데 뭐가 중요해?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런데 입증 책임 지금 보니까 어때요? 매우 중요하죠? 누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지. 매우 중요하지. 자, 아까 처음에 들었던 거 빌려줬다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안 빌렸대.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입증 책임이 얘한테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 얘한테 있다면 둘 다 얘는 빌려줬다는 거 입증 못하고 얘는 안 빌렸다는 거 입증 못하면은 얘는 갚아야 되게 되는 거야. 둘 다 입증 못한 상황이 되면. 근데 얘가 입증 책임을 부담을 하죠. 빌려줬다는 거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부담해요. 그러면 둘 다 입증 못하면은 얘가 패소하는 거예요. 입증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따라서 소송의 승패가 달라진다고. 그 사실이 입증이 안 된 경우에. 그래서 입증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자, 입증 책임이라는 게 뭔지 감 왔어요? 그러면 됐어요. 그리고 입증 책임이라는 거 앞으로 자주 등장할 거고 입증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가는 소송의 승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소송 절차에서 이렇게 주장과 입증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정을 하면 그러면 판사가 이 사실관계 확정하는 절차야. 소송하면 뭐 6개월, 1년씩 걸리거든요. 6개월, 1년 동안 주장하고 싶은 거 다 주장하고 입증 자료 그냥 다 내고 판사가 다 내요. 받은 다음에 더 이상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판사가 물어보는 거야. 당사자한테. 더 주장하실 거 있나요? 입증 자료 더 내실 거 있나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없다 그래. 있다 그러면 또 변론 기회를 열어줘. 변론 기회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소송을 제기하죠. 그럼 얘가 무슨 주장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이제 소장을 내는 거지. 소장을 법원에 내면 판사가 그걸 읽어보고 을한테 보내줘. 우편으로, 집으로. 갑이 너한테 이런 주장을 한다. 이걸 보내준다고 우편으로 소장을. 그러면 을이 집에서 소장을 읽어보고 이 갑?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빌려줬다고? 네가 언제 나한테 빌려줬어? 그러면 이제 답변서에다 써서 법원에다 내요. 판사님 저는 안 빌렸습니다. 또는 얼마 전에 갚았는데 왜 또 갚으래? 판사님 빌린 건 맞지만 이미 갚았습니다. 이걸 답변서로 써서 내. 그러면 소 제기한 날로부터 한 2달 정도 후에 판사님이 불러. 우편으로 야 너희들 법정에 한번 와라. 그러면은 얘네들이 그걸 이제 법정에 와서 이제 만나는 판사하고 이제 3자 대면하는 날을 변론기일이라고 불러요. 변론기일 날 법정에 가갖고 요런 데 이제 만나는 거야. 만나면은
얘가 법원에다 냈던 소장 얘가 다 읽어봤죠? 그리고 얘가 낸 답변서도 우편으로 얘한테 보내줘갖고 얘도 다 읽어본 상태에서 와. 그럼 서로 간에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얘도 알고 판사도 알고 다 알죠. 그런 상황에서 판사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그 소장이나 답변서를 읽어보고 궁금한 거 그럼 몇 마디 물어보고 그럼 더 주장하실 거 있나요? 얘가 소장 냈고 얘가 답변서 낸 상태에서 주장할 건 얘가 보통 주장을 하죠. 예,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 준비 서면 써서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 그리고 변론기일은 한 달 정도 후에 다시 열어. 그러면 그 다음 변론기일 전까지 얘가 하고 싶은 말 다 쓰고 입증 자료 첨부해 갖고 우편으로 또 법원에다 내. 그럼 판사가 이제 판사실에 앉아서 읽어보죠. 그리고 그 준비 서면 다시 또 을한테 또 보내줘 우편으로. 그러면 을은 갑이 낸 준비 서면을 또 읽어보는 거야. 이 새끼도 이런 주장을 해? 그럼 또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또 준비 서면으로 써서 내. 을도. 그리고 이제 얘 준비 서면 한번 내고 얘도 준비 서면 냈지? 한 달 후에 있는 그 변론기일에서 오면은 소장, 답변서, 준비 서면 쌓여있는 얘기. 거기에서 주장하고 싶은 거 입증 자료 다 있는 거를 서로 간에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또 얘기를 한다고. 더 하실 주장이 있나요? 예, 할 거 있는데요. 그러면은 예, 준비 서면을 써내세요. 또 한 달 후에 또 변론기일 잡어. 그럼 또 서로 간에 그런 식으로 준비 서면에다가 주장을 써서 내고 입증 자료를 첨부를 해서 낸다고요. 주장 입증이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서로 간에 주고받는 거지. 저 새끼 그 얘기해? 이렇게 나는 이렇게 내 주장도 하고 쟤 또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가면 서로 간에 했던 얘기 중원부원 반복하는 경우가 생겨. 그런 상황이 생겨. 그러면 판사가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만 하시고 뭐 더 하실 얘기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제 뭐 변론 종결 할까요? 그러면 서로 간에 할 얘기 더 없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결해. 그럼 변론 종결하면 판결 선고기일을 잡아요. 그러면은 선고기일은 한 달 정도 후에 잡아. 그럼 판사가 그동안 제출됐던 준비 서면하고 입증 자료 거기에 이제 주장하고 입증 사실이 다 나와 있죠. 그걸 쭉 혼자서 판사실을 읽어보고 판단을 하는 거야. 판단을. 누구 말이 맞을까? 이 입증 자료를 보니까 갑의 말이 맞는 것 같아. 갑은 지금 빌려줬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을 제출하는데 차용증에 을 도장이 꽉 찍혀 있고 을은 지금 갚았다고 빌린 거는 인정하면서 갚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갚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지금 증인이 한 명 나와갖고 증언을 해줬는데 갚은 거 맞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누가 증언을 해줬는데 그게 을이 다니는 회사의 을의 동료 직원이야. 못 믿겠어 걔 말. 그래서 이건 못 믿겠다. 갚았다는 사실은. 그리고 갚았으면 뭐 영수증이라도 받았어야 되는데 영수증도 제출 못하고 그래. 얘 말은 못 믿겠다. 입증이 안 된 것 같다. 그러면은 판사가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고 갑의 말이 맞다. 사실관계 확정을 하는 거야. 그렇게 빌려준 건 맞고 안 갚은 것 같다. 그렇게 사실관계를 확정을 해요. 판사가. 그 다음에 이제 법을 적용하는 거지. 자, 빌려준 게 맞는데 안 갚은 상황에서 어떤 법이 적용될까? 민법을 이렇게 찾아보면 민법에 빌려줬을 때는 갚아야 한다. 이런 게 나오죠. 그러면 사실관계를 법률에다 적용을 하는 거야. 그럼 권리관계가 도출이 되죠. 그러면 이제 판결문에다가 쓰는 거예요. 피고 을은 원고 갑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쓰는 거야. 판결문에. 이제 주문에 나오는 거지. 판결문 주문에. 판결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판결문은 이렇게 해갖고 판결 이렇게 써 있어. 그리고 원고 갑 주소 이렇게 나와. 피고 을 주소 이렇게 나오고 여기 이제 주문이 나와요. 주문. 이게 판결의 결론이야. 1항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2항 뭐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3항 제1항은 가지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런 거 알 필요 없고 이것만 알면 돼요.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지급 의무가 확정이 되는 거야. 을이. 지급 의무가 확정이 되는 거지. 그리고 판결문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면 이게 1페이지고 2페이지 보면 이제 판결 이유 그렇게 해서 나와요. 이유. 사실 인정을 왜 이렇게 했는지 써요. 갑은 빌려줬다고 주장한다. 거기에 대해서 차용증 증거가 있다. 믿을만하다. 을은 갚았다고 주장하고 그 증거로서는 증인 누가 갚았다는 걸 갚는 장면을 봤다는 증언을 했지만 증언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빌려줬지만 안 갚은 걸로 사실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법률이 적용해야 돼. 민법 몇 조에 의했을 때 이와 같은 결론이 된다. 판결 이유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의무가 확정이 됐죠? 을은 이제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어요. 뭐 물론 항소하고 상고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겠지. 근데 지금은 뭐 그것까지 다 얘기할 건 아니고 항소, 상고해갖고 이제 최종적으로 방금과 같이 그런 결론이 나왔다고 치자고요. 자, 근데 법원에서 해준 일은 뭐예요? 갑이 을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는 게 맞으니까 을 너는 갑에게 이행을 해. 의무를 이행해. 이렇게 명령만 했지. 명령만 했죠. 얘가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 안 갚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판결만 갖고는 그 자체만 갖고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집행 절차를 거쳐야 돼요. 집행 절차. 집행 절차는 좀 간단해요. 요게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하는 거지. 집행 절차는 간단해. 집행은 어떻게 하냐면 갑이 이제 판결문 받았잖아요. 그 판결문을 갖고 법원의 집행과에 가. 법원 집행과가 어딘데요? 1층. 아무 법원에 들어가서 1층 이렇게 찾아보면 집행과라고 있어요. 집행과 가고 거기에서 집행을 신청을 하면 돼요. 집행을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뭐 이거 구체적인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이제 큰 틀을 보면 집행 공무원이 판결문을 보고 아 판사님이 갑의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셨군. 그러니까 집행 공무원은 그냥 이 판결의 주문을 보고 기계적으로 집행을 하는 거야. 집행은 어떻게 하냐? 을 명의로 돼 있는 재산 있죠. 을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 을 재산 뭐가 있겠어? 뭐 사람마다 재산은 다 다르지만 보통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가장 가격이 많이 나가는 거는 부동산이죠. 내가 살고 있는 집. 뭐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살고 있는 집은 없겠지. 아, 살고 있는 집은 있겠지. 근데 그게 여러분들 소유는 아니겠지. 엄마 아버지 소유겠죠. 근데 뭐 나 같은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뭐 내 소유죠. 을도 뭐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면 뭐 부동산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집 뭐 이런 거지. 뭐 땅도 있을 수 있고. 이건 조금 부자들이나 갖고 있는 거고. 뭐 조금 재산이 조금 없는 사람도 뭐 갖고 있을 수 있는 만한 재산. 동산이 있죠. 동산. 건물과 토지를 부동산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물건 중에 물건은 둘로 나눠.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뉘어요. 동산과 부동산. 부동산이 뭐냐? 건물과 땅. 이게 부동산이에요. 그 이외의 부동산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물론 이제 뭐 부속물 뭐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알 필요 없어요. 건물과 땅만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충분해요. 그 이외의 물건은 다 동산이야. 동산. 마이크도 동산이고 분필도 동산이고 책도 동산이고 다 동산이죠. 다 동산이에요. 동산을 가는 대부분 갖고 있지 재산으로서. 여러분들 이 책 지금 갖고 있잖아. 여러분 소유잖아. 여러분 소유의 동산이에요. 그 뭐 집에 을 같은 경우 또 동산 뭐 책도 있겠지만 집에 있는 테레비 냉장고 이런 것도 다 을 소유의 동산이죠. 그리고 채권도 있지 채권. 채권도 재산이야. 을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5천만 원을 해놨다. 여러분들 예금은 현금 아닌가? 현금성 자산? 회계학에서는 은행 예금을 현금으로 분류하나요?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나? 뭐 그렇죠. 뭐 현금으로 분류하든가 뭐 그렇죠. 근데 이거 법적인 성질은 채권이에요. 예금이라는 거 당장 돈이 아니잖아. 지폐가 아니잖아. 내가 은행에 가서 내가 맡겨놓은 돈 돌려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잖아. 물론 은행에서는 대부분 이행을 해주지. 응? 근데 어쨌든 법적인 성질은 채권이에요. 예금 채권. 이런 재산이 있죠. 을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해줘요. 보통 이제 부동산으로 하지. 부동산이 1순위야. 여기 없으면 이걸로 하고 이게 없으면 이걸로 하는 거예요.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에다 해야 돼. 자, 갑이 판결 받으면은 집행가 갖고 을 소유의 부동산 뭐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에다 강제 집행을 할 건지는 채권자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채권자가 을 소유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을이 지금 압구정동에 뭐 무슨 아파트 몇 호에서 살고 있는 건데 그거 지금 을 소유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해 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 집행과에서 법원에서 그래? 그럼 보면은 등기부 보면 이제 얘 소유인 거 나오잖아. 그러면은 얘 소유에 있는 건물을 강제 경매를 붙여요. 강제로 팔아버려. 을 소유의 건물을 강제로 팔아버리면은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압구정동의 아파트면은 뭐 한 10억 이상 나오겠죠? 뭐 10억에 팔았다고 쳐봐. 법원 공무원에 가서 을 소유의 아파트를 강제로 팔아갖고 10억이 생기잖아? 그러면 10억 중에서 1,000만 원을 갑한테 줘. 1,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을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절차가 집행 절차예요. 자, 부동산 집행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하고요. 동산 집행할 때
요거는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동산 집행하는 거 여러분들 가끔 본 적 있어요. 돈 안 갚으면 막 어떤 사람이 와갖고 집에다 테레비 냉장고에다 빨간 딱지 붙여놓고 가는 거 보이죠? 그런 드라마에서 가끔 나오잖아. 빨간 딱지 붙여놓고 가는 거. 그게 이제 동산 강제 집행하는 절차야. 그러니까 법원 직원이 나와갖고 이 을한테 그러는 거야. 빨간 딱지를 붙인다는 거는, 야, 이거 앞으로 내가 강제 경매 붙여갖고 이제 팔아갖고 갑한테 돈 주고 남는 거 너한테 주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팔기 전에 네가 임의로 처분하면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붙여놓는 게 빨간 딱지야. 빨간 딱지 붙여놓은 걸 을이 임의로 처벌하면 형사처벌 받아요. 임의로 그냥 팔아버리거나 그러면. 채권도 뭐 하는 방식이 있고요. 자, 을 소유의 이런 재산이 있으면은 그 재산을 강제경매에 붙여갖고 팔아갖고 채권자에게 돈 주고 남는 거는 얘한테 갖다 주는 이 절차가 이제 집행 절차라는 거예요. 자, 뭐 어렵지 않죠? 근데 이 집행 절차에서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는 이 재산을 책임 재산이라고 불러요. 자, 이 책임 재산이라는 개념은 앞으로 내가 수업 시간에 자주 쓸 거니까 지금 알아두셔야 돼요. 채무자의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이 책임 재산이다. 아니 선생님, 채무자의 재산이면 다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책임 재산이라는 개념 굳이 써야 되나요?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면 기본적으로 강제 집행의 대상이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채무자 소유의 재산 중에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이 일부 있어. 예외적으로. 그래갖고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책임 재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예외적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안 되는 거. 보수 채권 중에서 반액. 이런 거는 안 돼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을이 만약에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은 회사로부터 매달 월급 받을 거 아니에요. 월급. 근데 갑이 지금 을 상대로 해서 1,000만 원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은 상황이잖아. 강제 집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을 소유의 부동산도 없고 뭐 동산도 없어. 을의 재산이라고는 맨날 회사에서 받는 한 달에 얼마씩 뭐 500만 원씩 받는다고 쳐. 500만 원씩 받는 그 채권밖에 없어요. 보수 채권. 채권이지. 회사에 대해서 매달 얼마씩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 채권이에요. 그 채권에 대해서 보수 채권이 되겠죠? 보수 채권. 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해요.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갖고 받으면 법원에서 그 회사에다 보내. 회사에다 보내갖고 야, 너 월급 을한테 다 지급하지 마. 일부는 갑한테 지급해줘. 이런 식으로 보낸다고. 지금 정확한 설명은 아닌데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수 채권은 반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어요. 전액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방금 같은 경우 얘는 보수 받은 거 다 얘한테 줘야 돼. 갑한테 줘야 돼. 굶어야 돼. 한 달 이상 굶으면 죽잖아,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수 채권에 대해서는 반만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이렇게 돼 있어, 법이. 그리고 또 집안의 재산 중에, 동산 중에 제사 지낼 때 쓰는 제구들 있잖아. 제사 지내는 그 기구들. 있잖아. 제구라고 부르지 않나, 그거를? 제사 지내는 그릇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아이고, 돈 안 갚았다고 조상님한테 제사 지내다가 그릇까지 다 팔아먹는다면 인간적으로 너무하잖아. 그런 거는 강제 집행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책임재산. 책임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이 책임재산 얘기를 내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권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채무자가 책임재산이 없으면은 실질적으로 권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이 아까 들었던 이 예를 계속 봐요. 갑이 을한테 4월 1일 날 돈을 빌려줘요. 돈을 빌려주는데 을이 자기 소유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됐어요? 빌려줬는데 을이 안 갚으면 갑은 어떻게 해야 돼? 갑은 소송 걸어야 되지. 소송 걸면은 빌려줬다는 거 입증해갖고 소송 승소 판결을 아마 받을 수 있을 거야. 차용증 갖고 있다거나 그러면은. 그런데 승소 판결 받으면 아까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판결문 하나 꼴랑 받게 되는 거야.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판결문. 실질적으로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을 소유의 책임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 실제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을 소유의 책임재산이 만약에 없다면 을이 개털이야. 무자력이야. 무자력이라는 표현을 써요. 개털을 무자력이라고 불러. 무자력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판결만 받고, 이거 휴지 조각이야, 판결문은.
책임재산 없으면. 돈 못 받는 거야, 사실상. 물론 판결할 때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해요. 지급하라. 지급 안 하면 언제부터는 연 12%의 비율에 따라서 지연손해금 물어야 된다. 이런 명하지만 지연손해 아무 늘면 뭐해.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못 받는 거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거래를 해갖고 채권을 취득해야 되는 상황이면 거래 상대방, 즉 채무자가 될 사람이 책임재산이 얼마나 있는가를 항상 유념해 둬야 돼요. 여러분들 돈 빌려줄 때 빌리는 사람이 책임재산이 있는가,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돈을 빌려줘야 돼요. 우리 실무에서 내가 자주 겪는 건데, 변호사님 누구한테 돈을 좀 빌려주고 싶어요. 걔가 이자를 아주 잘 쳐준대요. 연 뭐 한 40% 이자를 준대요. 한 1억 빌려달라 그래서 제가 지금 빌려주고 싶은데 40% 이자. 변호사님 이거 확실하게 이게 받아둘 수 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용증 써주면 됩니까? 차용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어? 예, 차용증 써두셔야죠. 차용증 써주는 거 중요하죠. 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담보를 잡아두세요. 담보. 또는 책임재산, 그 사람 재산이 있는 사람인가요? 돈 빌렸을 때 안 갚을 때 재산이 있는 사람인가요? 이거 좀 물어보지. 이걸 재산 없는데요? 걔 명의로 돼 있는 재산 아무도 없는데요? 그러면 빌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답변을 하지. 변호사님 차용증 받아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많아 진짜로. 근데 차용증 받아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자, 차용증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능을 하지. 차용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걔가 안 갚았을 때 소송을 걸어갖고 판사님한테 내가 걔한테 돈을 빌려줬다라는 걸 입증하는 자료로 쓰이는 거죠. 물론 이거 중요해요. 차용증 받아두는 거. 입증을 해야만 이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이 권리 실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차용증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지. 차용증 받아갖고 승소 판결을 받은들 그 상대방, 빌려간 놈의 소유로 돼 있는 재산, 책임 재산이 없으면은 승소 판결을 받아도 휴지 쪼가리라고 이 판결문이. 실제로 돈을 못 돌려받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빌려달라는 그 사람이 재산이 많은 사람인가, 그거를 꼭 봐두고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만 빌려주십시오. 없는 사람은 빌려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기본적인 구조 알겠죠? 법이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 알겠지? 소송 절차를 통해서 권리관계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실현은 이 집행 절차에서 한다. 책임 재산이 없으면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서는 아까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입증 책임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사실관계를 확정을 할 때 입증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입증 책임을 부담하면 좀 불리한 거지. 입증 책임을 부담하면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입증 못하면 내가 패소하게 되니까. 뭔지 대략 알겠죠? 입증 책임하고 책임재산의 개념만 알면 돼. 이거 지금 얘기한 거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잠시 쉬었다 갈게요.